압도적 재미 매불쇼. 지금 실전이다. 네, 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망했어. 살려야 돼. 네. 큰일 난다. 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리러 출발합니다. 한 사람이 망친 대한민국. 자, 살리고자 만든 코너입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외신 전문가 신혜리 뉴스포터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포터는 뭔가요? 포터가 그 호텔에 가면 왜 짐을 안전하게 옮겨주는 어. 사람들을 포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뉴스를 왜곡하지 않고 해외 뉴스를 그대로 해외 뉴스를 네, 큐레이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의 국제부 기자로 좀 오래 일했었는데 그 취사 선택을 하고 또 그 오역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로 인해서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키워서 쓰고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외신도 올곧게 전달할 필요가 와. 있다라고 해서 뉴스포터 제 또 닉네임이 해리포터거든요. 해리포터 뉴스포터. 네. 예. 그러니까 외신 직구하시는 분이야. 알겠지?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왜곡 없다.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이런 분이 또 다 계셨네요. 네.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경제 전문가, 외신 전문가 모셨지. 네. 경제와 외신 전문가가 또 있어. 경제와 맞지? 외신 전문가? 실제로 네. 경제와 외신 전문가가 살고 있었어 우리나라에. KBS 기자 출신인데요. 오, 예. 지금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KBS에서 쫓겨나왔어. 그리고 더 잘 됐어. 진짜야. 농담 그래요? 아니야. 박종훈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설명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쫓겨난 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아닌가요?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 저한테 엄청 막 투덜거리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아유 나 망했어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나와서 더 잘 되셨잖아요. 네. 그것도 맞잖아요. 네, 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한민국 언론에서 네. 지난 미 대선 때 물론 뭐 대한민국 언론이 잘못한 건 아니지. 네. 미국 언론이 문제지. 그때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뭐 박빙이다 막 그런 얘기 다 그랬죠. 다 누군지 어떻게 그랬거든. 알았어. 뭐 우리 언론보다는 뭐 미국 언론이 그랬던 거니까. 네네네. 그때 우리 박종훈 기자님은 그거에 대해서 호통을 치면서 오. 제발 이러지 마라. 왜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이건 바람이지 않느냐. 트럼프 당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야. 그건 맞잖아요. 네, 저는 신혜리 기자님이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외신을 보거나 아니면 해외 소식을 볼 때 자기만의 일종의 언론도 왜곡된 시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트럼프 2.0 시대 책을 출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출판사도 이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 해리스가 된다는데 무슨 트럼프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책을 내주는 데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2.0을 트럼프 당선되기 한참 전부터 집필을 했던 거잖아요. 네,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거봐. 맞췄어요. 당선 전에 그 책을 써서 냈다고? 8월에 트럼프가 당선될 걸 알았던 사람은 전 세계에서 기자님하고 윤석열 둘밖에 없어. 윤석열 그때부터 골 붙였거든. 딱 두 사람이 있어서 전 세계에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왜냐면 인생을 걸고 인생까지 걸었나요, 제가? 아니 왜냐면 망하잖아.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망하니까. 저 사실 이런 문제 있었어요. 인쇄소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해리스 된다는 게 100%라는데 지금 언론에서 해리스 되면 돈 떼먹을 것 같으니까 인쇄비를 미리 선납해라. 줘봐. 원래 선납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납하고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망할 뻔한 건 맞죠. 그거 제가 폐지로 쓸 뻔했습니다. 네. 8월부터 확신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근데 무슨 뭐 이분은 뭐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예, 있는 그대로 보면 트럼프 예상을 못하는 게 이상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대단하셨네. 네, 그렇죠. 자, 우리 경제형님 네네네. 이번에 그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예. 우리가 어떤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지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계엄 선포하고 나서 그 밤에 있었던 반응이 지금 현재는
똑같진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금 가라앉긴 가라앉았습니다. 좀 가라앉았고.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있었던 그 즉각적인 반응을 일단 잊어먹고들 계시는데요. 그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바로 또 그겁니다. 계엄할 수 있거든. 아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때 일어났던 반응이 진짜 금융시장의 진짜 반응이에요. 근데 3시간 반 만에 일단은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일어났던 반응이 원래 반응이고 그 상황을 알고 계셔야 유사한 사례가 나면 이제 진짜 이런 일이 진짜로 반복되는 걸 그렇습니다. 아시기 네. 때문에 그 초기 반응을 먼저 중요한 짚어드리면 거야 이거. 일단 환율이 1,442원까지 올라갔어요. 2시간 만에 40원이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게 2시간에 40원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환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가정을 하고도 3개월이나 4개월을 달려야 올라갈 수 있는 거를 2시간에 올라갔어요. 아 40원. 우상향 추세라고 할지라도 예. 3개월에서 4개월. 예, 그걸 내리 달려야 되는 거를 수치를 2시간 만에 2시간. 야, 환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허약하네. 급변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근데 됩니다. 허약하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그다음에 우리 이 기업들이 이제 그 밤에는 우리 장은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한테 투자하는 장이 미국이나 해외에는 열려 있잖아요. 예, 거기서 반응하는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이 심리를 보면 알거든요. 이제 우리 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상품들이 적게는 10에서 10%까지 급락을 했어요. 2시간 사이에. 예, 뭐 전문적인 이름은 되지 않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들은 예를 들면 포스코 7% 빠졌고, SK텔레콤 2% 빠졌고요, KT 3%, LG디스플레이 2%, KB금융 5%, 신한금융 3%, 한국전력 4%, 쿠팡은 장중에는 거의 9%까지. 라고 해서 우리나라랑 관계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폭락을 맞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장주 삼성전자도 런던 증시에서 즉각적으로 6%가 빠졌습니다. 그때요, 동시간으로. 망했네. 예,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야간에 선물 옵션을 돌리는데 이것도 4일 0시를 지나면서 4%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금융 회사가 거래가 안 된다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달러를 바꾸고자 하는 환전 수요가 몰렸던 걸로 보여요. 그만큼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하다 이거지. 원이 불안하니까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이 달러로 옮겨가야 된다. 소위 말하는 달러 이민이거든요. 이게 지금 몰리면서 토스와 카뱅에서 환전 관련해서 송금이 중단됐어요. 와. 예, 그 시간대. 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야, 한국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고 느낄 때 한국 자체가 부도가 나냐 안 나냐를 거래하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예. 한국이 부도 나냐 안 나냐에 예. 투자하는 제가 쉽게 상품이 설명드리는 있어? 거니까. 아니 그런 거지 같은 상품이 있어. 이거 원래 있는 상품이니까 최욱이가 부도 날 것 같아? 최영진이 부도 날 것 같아? 그러면 최욱이한테 거래할 때 부도 날 위험에 따라서 내가 이자를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런 거를 거래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얘기가 복잡하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이 부도 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위험한 상품이니까 한국이라는 상품이 그렇게 해서 요거를 국가별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상품인데 쉽게 말해 요게 올라가면 한국이 부도 날 것 같으니까 이자를 더 줘 이런 느낌입니다. 계엄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33.7bp예요. 33입니다. 쉽게 말하면. 33. 예. 근데 계엄이 선언되고 나서 바로 34.02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계엄을 한국 경제의 큰 리스크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게 그 몇 시간 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바로 어떤 게 검토됐냐? 내일 아침에 주식시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 미정 상태로 07시 30분까지 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해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을 넣었어. 원할 때 뺄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 돈을 넣었는데 어떤 공산 정부가 아니면 반군 정부가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문 닫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돈 넣을 수 있냐고요. 절대 못 넣죠.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 내일 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를 걱정한다라는 거는 상상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그 계엄이 선포되고 그렇죠. 나왔던 얘기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열릴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랬어. 아니요. 열릴지 안 열릴지가 결정이 안 났고 07시 30분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이 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계엄 때문에 일어난 두세 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만약에 계엄이 해제 안 됐다면요, 이게 하루 이틀 3 오늘까지 이 추세로 계속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네. 우린 전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떤 충격파가 왔다. 일단 이렇게는 한번 정리하고 계엄 넘어갑니다. 때문에 경제 경제 혁명. 망했네. 이 박지동 평론가님이 이제 최근 일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약간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게
급성으로 때려 맞을 거였어요. 만약에 계엄이 해제 안 됐다면. 근데 문제는 계엄 해제가 됐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괜찮냐? 제가 보기엔 만성으로 때려 맞을 겁니다. 아이씨.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2.0 시대랑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냐? 계엄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면서 최악의 상황인데요. 자, 트럼프가 2016년에는요. 일기 때 그때 유세를 할 때는 항상 어디를 나쁘게 말했는지 아세요? 일본. 너 일본 너 죽었어? 이런 식이었어요. 아, 트럼프가. 네. 근데 요번에 유세할 때 잘 보면 2024년에는 일본 너희 죽었어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 갖고 계속 뭐라 그랬냐? 한국이에요. 자, 이건 트럼프의 일종의 약간 좀 나쁜 습관 같은 건데 네. 항상 전임 대통령이 잘했던 거 혹은 전임 대통령의 업적, 전임 대통령하고 친했던 나라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오바마 때 일본하고 잘 지낸 것 같으니까 일본 때린 거고요. 또 오바마 때 일본이 미국한테 물건 잘 팔아먹었으니까 일본 때린 건데 자,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때리기가 정말 좋은 상황이 돼버린 게 왜 그러냐. 우리가 바이든 임기 4년 동안 미국에 얼마 투자했는지 아세요? 133조 원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거냐. 전 세계 다 합쳐서 한 200조 원대 투자했는데 우리가 절반 이상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준 미국의 가장 고마운 나라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요? 한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좀 황당한 게 2위, 3위가 독일, 일본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한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추월당한 거 아시죠? 멕시코가 이제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커졌습니다. 우리가 멕시코보다 네, 최근 1년 동안 멕시코보다도 뒤지는 나라로 됐죠. 근데 멕시코가 미국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일자리 만들어준 규모로 5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미국 내 일자리를 더 적게 만들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자, 우리가 1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익숙한 한국의 설비를 쓰겠죠. 네. 우리가 그냥 바로 미국 설비 쓰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자, 중간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가져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트럼프가 물러나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무역 수지 흑자가 15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500억 달러는 가뿐히 넘겨요. 자, 그러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 적자잖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 본인이 볼 때 나 때 한국은 우리한테 150억 달러를 벌어던 나라야. 근데 24년 통계가 딱 나오면 이제 자기가 취임해서 야, 한국이 우리한테 500억 달러를 넘게 벌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3.5배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바이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면 네. 그냥 우리를 제일 먼저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걱정되는 게 저는 이 트럼프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믿고 아무 대비도 안 하는 거에 진짜 너무너무 걱정했거든요. 네네. 자,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먼저 때리다가 우리가 적어도 3번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빨리 대트럼프 외교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점은 이번에 이제 계엄은 해제가 됐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국무위원들이 지금 뭐 사의를 다 표명하고 나 일 안 해 하고 지금 현재 모든 회의 참석 안 하고 지금 국제 관계 다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네. 스웨덴 총리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안 온다 그러죠. 네. 위험하네 하고 한국 위험하네 이런 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원래 핵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회의가 다 연기된 상황에서 미국하고 뭘 합의하고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만성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는 점은 똑같다. 박시동 평론가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첫날 관계 맞고 그걸 천천히 다시 복구하는 상태가 될까봐 진짜 걱정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오늘 헤드라인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산의 선호도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잘 벌고 저평가됐었고 또 사실 전쟁 위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스테이블한 안정성이 있는 그런 나라로 인식이 돼서 나름 되게 러브콜을 받았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네.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한테 굉장히 불안전한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계엄까지 가는 그런 불안전한 나라로 인식돼서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인식이라는 게 이게 경쟁력이거든. 예. 뭐 제가 이런 말해서 너무 좀 미안한데 시리아 우리가 내전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누가 나한테 시리아 투자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할 것 같거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심각하면 그러면은 그 외신에서 이번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그 가장 끈끈한 동맹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미국과 일본 끈끈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과
한마디로 일본 박살난다. 이 동맹은 더 이상 끈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지금 수년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동맹국한테 미리 알리지도 않고 계엄령을 선포하지 계엄령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백악관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속보로 쏟아졌는데 네. 이 공통된 언어는 뭐냐면요.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우리도 TV를 통해 봤다. 이게 일본과 미국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동맹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동맹이라는 거 이거 다시 살펴봐야 돼. 그렇죠. 이거 시험 때 올랐다 이런 얘기죠. 또 그럴 수 미국은 있지. 미군이 3만 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감히 네가 지금 우리한테 상의 조치 안 하고 계엄령을 해? 이런 뉘앙스였고요. 그래서 백악관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미국 국무부의 그 부장관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badly misjudged라고 하는데 이게 뭐 심한 오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심한 오판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과 긴밀하게 좀 이야기한다라는 뉘앙스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맨날 윤석열이가 강조한 게 무슨 뭐 한미 동맹 복원한다. 무너지지도 않은 걸 어떻게 복원해? 맨날 그 얘기했는데 완전히 네. 무너뜨려 버렸네. 윤석열 대통령 12월에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그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예. 일본에서도 방한을 하기로 했고요. 네.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그 핵 협의 관련해서도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의 총리까지도 오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 다 줄줄이 다 취소되고 있어요. 다 취소됐어. 다 취소됐어요. 한국에 오지 않겠대요. 아니 그렇게 큰 행사는 그렇게 쉽게 취소가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보면은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이런 분석도 나와 있고요. 더 강화돼?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그나마 조금 밸류업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노력도 이제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매력이 이제 더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엄 혼란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 죄다 안 좋은 얘기뿐이고요. 심지어 이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의미 있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안 좋고 SK하이닉스는 좋은 게 뭐냐? AI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HBM이. 요거 관련해서도 미국 경제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엔비디아에도 새로운 위험이 생겼다. 왜냐? 엔비디아는 SK로부터 HBM을 납품 받는데 SK로부터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데 SK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계엄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럼 앞으로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SK가 제때 납품할 수 있을지 리스크 위험이 생겼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좀 알려줘.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내불쇼도 보고 우리가 직접 광장에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외신을 보고 여기서 나온 거를 먼저 소비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맞아. 이거를 보고 외국인들이 먼저 1차적으로 정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4개월간 이미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4개월입니다. 21조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어제 오늘 이틀 새 지금 꾹꾹 눌러서 얌전히 누르고 있다고 해도 엊그제 7천억 오늘 3천억 해서 이미 1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보고 있으니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겠냐고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그나마 지금 어제 오늘 나간 거는요. 야, 당장 빼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자금이에요. 지금 당장 전략 없이 여기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는 이제 본사에서 큰 자금을 운영하는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다시 포트폴리오 조정해서 아예 중장기적으로 빼라고 해서 큰 돈이 빠져나간다는 게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계엄이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 자금 이탈 이거 아까 우리 박종원 기자 선배님 말씀처럼 어쩌면 2시간에 있었던 일이 더 깊은 시차를 두고 더 크게 그렇겠지. 쭉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니, 당장 네. 상인들한테도 문제인 게요. 지금 모든 대사관에서 한국 여행 주의보를 다 발령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지금 여행 가지 말라고 주의보까지요. 한다고요? 지금 엄청나게 관광객들 K 웨이브 때문에 우리나라 오는 거 아시죠? 그 정도 아닌데. 네, 근데 되게 시위의 현장에 가지 말라라고 정말 모든 대사관에서 지금 여행 주의보까지 내렸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좀 나 어려움에 진짜. 당분간은 좀 취하지 않을까. 진짜 이제 그런 부끄러운 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서도 한국 여행하지 말라 그래. 러시아에서도요. 아니 근데 그 내 친구 그 미국인 크리스 알지? 크리스. 크리스가 이제 미국에 친구들이 있는데 네. 평소에 뭐 연락도 거의 안 하고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애들이
연락이 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전면에 때리나 봐 한국 얘기를 계엄 얘기를.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북한이 이제 쳐들어온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 왜냐 계엄 선포할 때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 종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미국 취재하면서 진짜 깜짝 놀란 거지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취재할 때 인터뷰 미국에서 이제 시민 인터뷰를 해요. 거리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KBS에서 왔고 KBS는 한국에 있는 방송국이고 가장 큰 방송국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인터뷰하기 전에. 네. 근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끝난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느 채널에서 볼 수 있어? 내 인터뷰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참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해 못하고 이게 한국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게 그렇죠.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고 진짜 맞아.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일단 위치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렇지, 미국인들의 그렇지. 90%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 TV에 지금 어떤 장면이 나갔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엄군이 저는 그래도 계엄군이 그래도 괜찮았다. 의회에 들어간 계엄군이 더 심하게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계엄군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시각으로 보지 않지만 근데 해외에 나갔을 때 이 모든 미국 사람들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계엄군이 의회에 난입을 해서 갑자기 유리창 깨버리고 그렇죠. 갑자기 총 들고 나오고 장갑차를 시민들이 막아서고 하는 장면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연상하느냐. 지금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 시리아보다는 아까 채용님이 말한 것보단 미얀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얀마가 미얀마한테 미안합니다. 네. 2021년 2월 때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를 했는데 맞아. 이때 우리 지금 얼마나 미얀마가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미얀마를 구별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에 이 외국 사람들이 구별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미얀마에 일어난 일을 보면 자 2021년 2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자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데 자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1년에는 22%밖에 주지 않았어요. 37억 달러였는데 자 이게 22년에 가면서 16억 달러 반토막보다도 더 떨어졌죠. 23년에 6억 달러 24년에는 2억 달러.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장기적으로 그 나라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쿠데타 나고 이상한 나라잖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걸 근데 우리가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정말 건전한 시민 의식도 있어라는 걸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계속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국가 신인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한번 쌓는 건 3-40년 걸리지만 잃어버린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이 설마 그렇게 생각했어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루빨리 우리 국가 신인도를 올릴 수 있을 만큼 해외에 우리가 보여줄 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물론 미얀마만큼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줄어들 수가 장기적으로 있다는 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말씀 좀 더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다 그러면 IMF는 그냥 국제통화기금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IMF라는 단어를 어떻게 들립니까? 국가 부도. 네, 그렇죠. 모든 분들이 길거리에 내한다던 그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경험이 그래서 있으니까. IMF 온대 그러면 무슨 호랑이가 온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네. 쿠데타는요.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선진 영국 사람들이 들을 때 그냥 쿠데타라고도 안 하고 그냥 쿠 이럽니다. 한국에서 쿠가 일어났어? 이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과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 단어가 일어났다는 거는 거의 뭐 후진국 수준이에요. 뭐 전쟁 나고 투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처럼 이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의 이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저의 총평 한마디라면요. 그냥 셀코리아의 가속화는 된다. 셀코리아가 가속화된다. 이걸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그 환율 관련해서도 가장 불안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이 환율 구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불과 한두 달 전에 2-3주 전에 유수의 어떤 금융기관에서 내년 5월쯤 되면 한국 최대 1,5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이런 리포트가 한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웃긴다고 그랬어요.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한 예측이다. 저주에 가까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갈 수도 할 있는 수도 있는 느낌이야.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다 전망을 하는데 점점 하향 전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계엄 이후에 어저께 또 오늘 나온 계속 전망치가 글로벌 IB들, 글로벌 주요한 투자은행들이 점점 하향 전망을 계속 지금 내고 있어요. 하향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주 전까지만 해도 주요한 글로벌 IB 8개 중에서
5개 기관이 한국은 내년에 1점대 성장할 거야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10개 중에 8개가 1점대 성장한다고 했고요. 성장의 하한이 1.6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 한국 시장의 매력도 이거를 이 외국인들이 보는 게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월가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정말 많은 외신들이 논평을 내는데 심지어 오늘 이코노미스트에서 어떤 논평이 나오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거나 탄핵돼야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이 메인에 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언론인가 아니면 외신인가 할 정도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와서 아시아 쿼터를 꾸리고 있거든요. 헤드쿼터를요. 그렇기 때문에 뭐 CNN 기자도 현장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막 취재하고 이렇잖아요. 네.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네. 한국이 제대로 다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그래도 그래도 걔네들은 좋게 봐야지. 좋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욕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니케이가 어떻게 했냐? 한국 민주화 역사를 부정한 비상계엄이다. 마이니치는 한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위협을 한 폭거였다. 상케이는 정당성 잃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아사히는 민주주의 파괴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게 쟤네들은 좀 그래도 편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일본마저도 이렇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기사를 보는 월가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지금 외신이 그래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체육 진행자님이 너무 우려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좋은 소식 하나 가져오긴 했어요. 좀 힘드네요. 네, 훈훈한 소식 하나로 훈훈하게 좀 할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특히 미국 언론에서 관심사는요. 야 이거 남일 아니야. 한 달만 있으면 이 일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트럼프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기자들이 이 일이 우리한테 반면교사 돼야 된다. 과연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가 6시간 만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정말 6시간 만에 해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미국이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때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탄핵안에 발의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5일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국에 국회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 광주 항쟁 이후에 정말 깊숙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느꼈다 했는데 제가 사진 하나 좀 비교해서 국회의사당 폭거 사건 띄워달라고 요청한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저 보세요. 지금 국회의사당 저거는 미국 국회의사당입니다. 저 때는 국민들이 사실 트럼프 지지자들 총을 들고요. 그렇죠. 폭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시민들이 그 총을 맞고 손을 잡아서 바리케이트가 됐습니다. 반대였지. 네, 저는 그 두 개를 보면서 정말 대통령은 어리석었지만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지금 이 사안을 두고 우리 미국인들이 이거를 정말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이 미국 내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얘기하고요. 트럼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국민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좋은 얘기라고 신혜리 기자님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겁났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왜냐하면 MSNBC 같은 경우엔 뭐 한국은 트럼프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이랬고 그다음에 CNN 같은 경우는 패널이 나와서 이 트럼프 치하의 미국과 계엄령 하에 한국은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조롱은 우리에 대한 조롱 같아. 우리에 대한 조롱보다 전 더 걱정되는 건 트럼프를 자극할까봐. 이 프로그램을 트럼프가 본다면 트럼프는 이제 뭐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트럼프를 비유하자면 악동 취미가 있어요. 나를 감히 막 한국에 비유하면서 그랬단 말이야. 한국 이거 좀 내가 좀 생각해놨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냐. 지금 원래 트럼프하고 가장 앙숙이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사실 1기 때는. 트루도 총리가 사실 뒷담화를 하던 게 마이크에 막 걸려갖고 트럼프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하던 게 이게 녹취가 돼갖고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트럼프랑 거의 막 말싸움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트루도 총리가 어떻게 했냐 최근에 캐나다한테 25%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딱 나흘 만에
트럼프를 말하라고 리조트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둘이서 화기애애하게 웃는 장면을 일부러 자기 X 계정에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일부러 X에다가.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도 잘 보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 둘이 이제는 친하게 지낼 거예요.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뭐 미국한테 뭐 잘하다 이런 거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이 지금 현재 어떤 외교 노선을 하고 있는지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 다 사의를 표했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산업부 장관이 이유 없이 모든 일정을 다 어제 취소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트럼프하고 바이든 동시에 외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64억 달러 보조금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한 거죠. 왜? TSMC랑 인텔은 받았습니다. 계약 최종 계약 체결했어요. 아, 우린 미정산이에요? 네, 우리는 미정산이에요. 우리는 나 진짜. 가계약 상태입니다. 자, 그래갖고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렇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바이든 바지칸에도 붙잡고 주고 나가라. 우리한테 약속했잖아. 이렇게 지금 바이든을 어떻게든 나가기 전에 이 돈을 확실하게 최종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최종 계약을 하면 뒤집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계약을 안 한 상태면 안 주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산업부라든가 아니면 통상교섭본부라든가 지금 진짜 국력을 다 기울여서 그 64억 달러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 받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삼성전자가 원래 거기 미국의 텍사스에 지을 때 170억 달러 들을 거라고 하고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이터에서 뭐라고 나왔냐? 삼성이 이제 지금 미국의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50억 달러로 늘었다 그랬는데 최근 전망은 300억 달러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사비가 2배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64억 달러 못 받으면 이게 다 삼성의 원가 경쟁력 이걸 다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TSMC는 한 몇 주 전에 한 1, 2주 전에 받았어요. 계약을 완전히 체결했어요. 달라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들이 일 안 하고 모든 일정 다 취소하는 게 국익에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오히려 책임을 질 거면 나라의 국가의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야지. 그렇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다 취소하면 거기서 또 저 나라 진짜 이제 국정 안 돌아가네. 네. 이런 시그널이 되겠지. 바이든 그렇죠. 행정부에서는 본인한테 이거 알리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심정인데 그걸 해줄 리가 있을까 싶고요. 그렇긴 하네. 트럼프가 오면 이제 방위비 분담을 굉장히 많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머니머신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사실 보세요. 트윗 하나 안 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노코멘트 중입니다. 트럼프한테 굉장히 좋은 판을 깔아준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오히려 야 니네 나라 이렇게 불안정하잖아. 불안하니까. 네, 국민들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차라리 미군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는 이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을 거란 그럴 생각이 수도 듭니다.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장사꾼이니까. 판을 윤석열이 오히려 깔아준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선물이 돼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네. 있네 듣고 보니까. 근데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만해. 너무 힘들어. 아니, 진짜 너무 중요하게 한번 정리할 것 같아요. 그만해, 이제.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그날 올랐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내려갔네, 잔잔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정부가 돈을 때려 박으면서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다 우리 돈이에요. 그래서 4,300억 불 정도로 시작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환보 요구가 지금 4,100억 불 정도로 내려가 있고요. 외국환 평행기금도 내년이면 100조 단위로 떨어집니다. 지금 환율 방어에 돈을 때려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막아내고 있는 수준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연금 통화수합, 국민연금 환해지 등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차손을 입히면서 환율을 지금 막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치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201조 그리고 외평채까지 합치면 230조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내년에. 그리고 공사채 회사채는 97조가 내년에 롤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내년에 사실은 시중에 엄청나게 채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신용이 좋고 좋은 나라면 또 지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싼 금리로 내면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내야 될 이자가 줄죠. 근데 우리나라가 위험해. 그럼 우리나라 국채 누가 사요? 잘 안 사죠. 그렇지. 그럼 이자 높게 줘줘야 많이 되겠죠. 줘야지. 바로 그겁니다. 내년에
어마어마한 국채 발행과 공사채 롤오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 지금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자를 많이 줘야 되네. 그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긴 호흡으로 짧게는 10년에서 30년 가량에 해당하는 이자가 국민들에서 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이번에 트리거가 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정리하면 이겁니다. 반란군이 총을 들으니까 국민들이 돈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예. 아,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깊게,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멀리까지 엄청나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네. 이 환율 문제 있잖아요. 그만해. 이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이 녹아나고 있어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이냐? 지금 국민연금하고 뭐 통화 수합한다는 얘기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냥 돈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억지로 지금 방패막이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노후자금으로 환율 방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어. 근데 우리가 통화 수합한 게 한 1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1,350원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1,400원일 때 어떤 계산이 나왔냐? 지금 133억 달러 한 정도만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7천억 원이 녹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지금 1,410원에서 20원을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방패막에 세울 때 어떻게 막이 세웠냐면 1,410원이 넘으면 무조건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도록 계약을 걸어놓은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 왜 1,410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느냐? 아. 국민연금이 계속 녹아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네, 지금 녹고 있는데 야, 씨. 얼마까지 했냐? 지금 아, 그래? 4,800억 달러가 이제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인데 예. 이 가운데 10%를 방패막이 세우도록 했어요. 1,410원이 넘으면 자동 개입이 되도록. 자, 그래서 왜 환율이 1,420원을 넘어가면 다시 내려오느냐? 국민연금의 480억 달러까지 지금 10%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나 이게 진짜, 자동 개입이 되면서 이게 녹아나면 자, 환율이 물론 내려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 또 올라간다. 그럼 7천억 지금 130억 달러에서 그렇게 된 거지만 기하 급수적으로 이제 높겠네. 600억 달러, 700억 달러 될 수도 있잖아요. 자동 네. 개입되는 게 480억 달러까지 되니까. 자, 그럼 600억 달러, 700억 달러면 이제 7천억 원이 아니라 몇 조 원 단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엄 해제가 됐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만성이라고. 이게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녹아나니까 이제 예전에 한전 사태 생각나세요? 한전에서 저는 진짜로 한전이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네. 전 세계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네. 다른 나라는 다 어떻게 했냐면 전기요금을 올린 다음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한전한테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한 다음에 한전이 200조 적자를 저번에 부채가 됐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번에는 국민연금한테 환율 방어를 시켜놓은 다음에 국민연금 자산을 지금 녹여내리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한 건지. 그리고 1,410원 밑으로 다시 환율이 안 내려간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손해 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진짜 미치. 이제 야, 내 거를 내려 이 자식아. 진짜 이거 너 임마 그냥 한 전투야 전투. 에휴 씨. 더 하면 힘드시겠죠? 아, 그만해. 네. 아 그만해요 이제 이 정도로 충분해요 진짜. 아, 너무 완전 나라 이거 난리 났어. 내가 그래 맨날 얘기했잖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금 나라 망한다고 내가 맨날 아 이거 얘기했지. 근데 진짜 현실이야 이거. 그때만은 너 뭐라 했어? 아, 형 그냥 축구 얘기는 하시죠. 이 자식이 또 맨날 그랬지. 나 이번에 국회 갔다 온 사람이야. 그 밤에.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큰일 났네. 진짜 경제가 어떻게 보니까 제일 심각하네. 근데 문제는 이거 아니, 다른 일부야, 영역보다도 경제가 제일 심각해. 아 오늘 하신 것도 일부라고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처음 모셔놓고 제가 좀 너무 죄송합니다. 네네. 기자님은 앞으로 좀 우리 해리포터랑 좀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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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